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최대 주주의 상속세 할증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기업 총수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갤럭시 링을 공개했습니다. 처음으로 반지형 기기가 등장하면서 헬스케어 시장에 판도가 뒤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최대 주주의 상속세 할증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주주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주가를 낮추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 지지부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다시 띄우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첫 소식 전민정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 하지만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땐 OECD 최고 수준인 60%까지 치솟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분의 평가액에 20%를 더 부과하는 최대 주주 할증 평가 때문입니다. 상장사들의 밸류업 공시가 본격화됐지만 기업 가치를 높일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상속세 할증 폐지를 포함한 상속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대주주가 주가를 소극적으로 관리해 보유한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펼쳐놓고 대안이 두세 개, 서너 개 있다면 그걸 한두 개로 좀 좁혀보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대 주주의 할증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도. 밸류업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에도 속도를 냅니다. 이 역시 이사회 사전 승인이나 배상 책임 명시 등 시장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칠 예정입니다. 기재부하고 금융하고 법무부 같이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밸류업과 관련돼서 제가 세제 인센티브, 그다음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조금 더 일련의 어떤 의견 수렴 절차를 곧 진행을 6, 7월 중에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계도 징벌적 상속세율이 완화된다면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이 줄어 기업들이 밸류업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업 승계한다고 그러면은 명목 상속세율 50%만 신경 쓴 게 아니라 최대주주 할증이라는 그것까지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 재원을 추가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상속세율, 명목 상속세율도 같이 좀 조정이 돼야 되는데 밸류업 세제 개편 방안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 다만 상속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게 야당의 입장이어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정정입니다. 조선 분야나 건설기계 분야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른바 상가 쪼개기 문제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단지를 묶어 통합 재건축을 하려면 이 단지 밖 상가까지 합쳐야 하는데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야 지정됩니다. 핵심은 여러 단지가 모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 동의율도 높아야 합니다. 사실상 통합 재건축이 강제된 상황인데 각 단지들 사이에 위치한 상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일기 신도시 단지들 사이에 위치한 상가촌입니다. 이 여러 단지들을 묶어서 재건축하려면 필연적으로 단지 밖 상가들의 동의도 필요한 만큼 입주권 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선 상가 소유주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몇 단에서 못 했던 거고 상가는 2세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상가 지분을 나눠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상가 쪼개기 성행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비정상적으로 상가를 쪼개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지만 그 기준이 권리 산정일 이후이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의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선도지구 물량이 배정된 분당은 미리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나머지 지자체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 조례로 일단 그걸 못하도록 저희가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 국토부에서도 신경 써서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당 역시 일부 단지 밖 상가의 경우 쪼개기를 편법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남아 있습니다. 분당은 작년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통해서 쪼개기를 방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누락된 곳이 있고요. 누락된 상가를 제외하고 진행한다면 통합 재건축의 취지에는 다소 어긋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가 쪼개기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 주민분담금도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실제로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추진위원회 설립 후에도 15년 이상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체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민금융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을 통해서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성은 있지만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제 자영업자에 대해서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나선 이유는 현재 서민금융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관련 대출을 늘렸던 인터넷은행에서 깡통 계좌가 늘고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연체율이 증가세를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금융사들이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 수가 전년 대비 11만 명 이상 늘어나는 등 업황부진이 지속돼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책 자금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서민금융을 통한 지원책이 그간 없었던 게 아니었다는 점에서 쉽게 해결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회성 지원책으로 인한 도덕적의 우려와 더불어 상생금융, 횡재세 등에 따른 금융업계 부담도 도마 위에 오릅니다. 빚을 또 다른 빚으로 돌려막는 형태의 대출 지원책도 지양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사례별로 다양하게 적용하는 핀셋 지원과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부각됩니다. 내수가 이제 초고령화 때문에 어려워진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런 소상공인을 근로라든지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는 구조 전환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민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 TF는 향후 추가회를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 상환 능력 제고, 서민금융 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연금을 운용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률 높이기라는 이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대부분이 수익률이 낮지만 원금은 보장되는 초저위험 상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 퇴직연금이다 보니 어찌 보면 이 안정적인 게 제일 중요하기도 할 텐데 실제로 이 원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전체 적립금의 90%, 약 23조 원 가량이 초저위험 상품에 묶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러한 초저위험 상품의 연간 평균 수익률은 3%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난해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이 쏟아지면서 이 정도인 거지 추후 금리 인하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장기 수익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물가 상승률이 거의 3% 정도 되니까 사실상 원금만 지키고 있는 셈인데 사실 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할 당시 정부가 이 목표로 제시한 수익률이 6에서 8%였는데 그렇다면 이 원금 보장형 빼고 다른 상품들의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자료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정부의 목표 수익률에 부합하려면 적어도 저위험 상품은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간으로 봤을 때 평균 7.1%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중위험이 12.4%, 고위험이 17.3% 수익률을 현재 기록 중입니다. 네, 물론 이제 개인의 판단이고 이 퇴직연금이라 안정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조금 몸을 사리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근본적으로는 내 노후 자금만큼은 어떻게든 지켜내야겠다라는 불안감이 좀 크게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섣불리 투자했다가 괜히 손실을 볼 바에는 차라리 원금이라도 좀 지켜내자라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투자에 대한 손실 리스크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면서 도 정작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대다수가 간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가입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조금은 더 공격적인 이 투자를 해야 좀 따뜻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런 분위기를 바꿀 만한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디폴트 옵션 구조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좀 직접 들어보시죠. 원리금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선 좀 제도 목적이 달성되기 힘든 상황이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인 그거는 좀 제도 개편을 하는 거겠죠.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7에서 10%에 이르는 미국과 영국, 호주처럼 디폴트 옵션 선택지에서 원금 보장형 상품을 아예 빼버리거나 아니면 제한하는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국가들 가운데 원금 보장형 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5년 일찍 디폴트 옵션을 도입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금 보장형 상품 비중이 70%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이 제도 도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원금 보장만을 원하는 개인들의 선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안정적인 운영이 더 유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들 때 조금만 더 좀 신경을 썼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구조를 설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시에 업권 간의 이해관계가 좀 크게 작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은행과 보험업권에서는 이 증시 급락과 같은 시장 변화에 따른 손실 위험을 차단해야 된다라면서 원금 보장형 상품의 편입을 주장을 했었고 금융투자업계는 이렇게 되면 디폴트 옵션 도입 전과 다를 게 없다라면서 반박을 하고 나섰었는데요. 논의가 좀처럼 진척이 되지 않자 금융투자업권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서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현재 정부는 이 안정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는 좀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퇴직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데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 글로벌이 중국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지방 중소은행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일시적으로 수요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我是问常州的公积金可不可以用，然后他说不能用嘛。5月1号就是说可以用了嘛，至少利息少一点嘛。原来可能一周可能只有2-3个带看，现在我们一天就有3-4组带看。 이달 초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중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양책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 폐지와 지불 요건 완화, 1주택 구매자와 2주택 구매자의 계약금을 각각 15%, 25%로 기존보다 5%포인트 인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 16일 중국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모기지 완화 강도가 지나치다며 이 같은 조치가 중국 중소은행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은 일시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채 증가로 인해 모기지 채무 불이행이 늘어날 수 있어 3등급 도시 중소은행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에선 경제 규모나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시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1, 2등급과 나머지 등급 간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디폴트가 늘면 중소은행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무자의 다른 자산을 추적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돼 은행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택 구매자들이 무리한 지출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매입한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할 경우 부동산 가격 연쇄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P 글로벌은 3등급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내년에 최대 14%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프랑스 최대은행 BNP 파리바는 지역 중소은행의 디폴트 문제를 피하려면 중국 정부가 주택 구입 수에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수술이나 약물로는 치료가 어려웠던 말기 췌장암이나 간암도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암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올해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중입자 치료. 중입자는 일종의 방사선인데 무거운 탄소 원자를 사용해 기존 방사선 치료인 X선에 비해 암세포에 2-3배 이상 강한 충격을 줍니다. 초기에는 전립선암 환자만 대상이어서 다른 말기 난치성 암 환자들은 치료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암종으로 확대됩니다. 첫 가동을 담당했던 고정형 중입자 치료기에 이어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 가동이 시작되면서입니다. 고려해야 될 정상장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들을 좀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고정형은 빈 방향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환자들만 치료를 할 수 있었고 회전형은 여러 각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환자들한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가동한 회전형 치료기는 췌장암, 간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됐습니다. 치료받을 때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요. 제가 이렇게 간뇌담관 환자로서 국내 최초 치료를 받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중입자 치료를 받은 간암 환자는 92%가 2년간 암이 재발하지 않았고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는 항암과 중입자 치료를 병행했을 때 2년간 암이 재발하지 않을 확률이 80%였다는 일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의료진은 췌장암과 간암 외에도 폐암, 두경부암, 고륙종암 등으로 치료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폐암 환자, 기존에 항암제가 잘 안 듣는, 기존의 방사선 치료가 잘 안 듣는 거로 알려져 있는 두경부암이라든지 기존에 치료가 잘 안 듣는다고 생각됐던 여러 암종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치료법이 없던 암 환자가 고려할 수 있는 치료 대안 중 하나. 하지만 가격이 최대 7,500만 원 선에 달하는 만큼 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첫 발을 뗀 가운데 오늘 이웃나라 일본의 성공 사례를 드는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발표에 나선 일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가계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이 광범위한 구조개혁과 이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발 먼저 밸류업을 실현한 일본이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세제 혜택을 성공 비결로 꼽았습니다. NISA と呼ぶですね、日本の小口投資家に対する、投資減税政策、これを抜本的に拡充するということが決定されておりまして、個人の投資家については日本の株式に対する関心が高まり、買い越しが前半は続いております。 지난 2021년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의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가 마련한 자산운용 입국 계획과 일본판 ISA인 신니사가 주요했다는 설명입니다. 일본이 올해 초 도입한 니사는 비과세 연간 납입 한도액을 360만 엔, 누적 1,800만 엔으로 기존 대비 3배 늘리고 기간도 무기한으로 바꾼 내용이 골자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니케이 225 지수가 34년 전 거품 경제 때 기록을 뛰어넘어 지난 3월 사상 처음 4만 선을 돌파하면서 밸류업 정책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총출동한 국내외 투자 전문가들도 증시를 부양하려면 세제 인센티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더불어 상장기업이 저평가에서 벗어나려면 자본 효율성 제고를 비롯한 이익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정부와 상장기업, 기관 투자자, 금융사 등 모든 시장 참여자가 제 역할에 충실해야만 자본시장 레벨업의 필요 충분 조건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감내라 배나라 하면서 관여를 할 건지 아니면 투표를 정말 치열하게 할 건지 등등 얘기는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산이 자본시장으로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기업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본시장의 밸류업은 단순히 기업, 투자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경제 선순환의 정책이며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밸류업 프로그램이 긴 호흡으로 추진되려면 시장 참여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조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8월 출시를 앞둔 갤럭시 링에 탑재될 다양한 기능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반지형 기기가 등장하면서 헬스케어 시장의 판도가 뒤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서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추가될 인공지능 헬스 기능을 업계 전문가 200여 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스마트워치에 탑재된 첨단 센서가 건강지표 등 정보를 수집하면 생성형 AI가 이를 분석해 건강관리 지침까지 제공합니다. 삼성은 신제품 갤럭시 워치 7에 수면 무호흡 발견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지난 2월 미국 FDA의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협력사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건 새로운 폼팩터인 갤럭시 링. 워치보다 가볍고 24시간 착용이 가능해 체성분, 심전도, 수면, 생리주기 등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에서만 가능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돼 보다 고도화된 건강관리 솔루션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뉴스룸을 통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혈당 데이터를 얻는다면 당뇨와 같은 잠재적인 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치와 링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갤럭시 AI와 협력사의 기술을 접목해 단순 데이터 수집을 넘어 진단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It's very clear that technology has to be part of our future solution for healthcare. We hope to expand and strengthen our relationship with our innovative partners, especially in Korea, by combining our innovative technologies with their partners' expertise to change healthcare around the globe. 업계에서는 갤럭시 워치 7과 갤럭시 링이 베트남 법인에서 대량 양산 전 검증 단계에 있으며 7월 언팩 행사 후 이르면 8월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